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트리빙랩 프로젝트 창업교육. 이번에는 창업 고도화 교육으로서 객관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서 고도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교육과 가치의 대표이사 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학습을 하셨을 텐데,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작성을 한번 해놓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손을 대어서 그 사업계획서를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더 정도가 높아지도록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사업계획서 고도화라고 합니다. 밑에도 나와 있지만 고도화라는 것은 이왕이면 더 구체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객관적인 좀 논리성을 더하는 것, 그리고 또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행을 하다 보면 결과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과정이 결과가 되고, 그러면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넣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들은 또 사업계획서에 제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작성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이고 사실 좀 반복적인 훈련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우리는 창업 아이디어 또는 창업 아이템을 기획을 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까,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가 먹고 살까 하는 그 고민들, 즉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작업이 바로 사업계획서 고도화죠. 이때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이왕이면 우리의 이제 사업 계획을 좀 전문 심사위원들 또는 뭐 우리 교수님들 또는 관련된 뭐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좀 해보고, 그들이 우리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들어본 이후에, 또 내가 받은 그러한 그 전문가들의 피드백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전문가 멘토링을 받고, 또 멘토링을 받다 보면 거기에서 또 전문가들이 어떤 피드백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또 사업계획서에 담아내고,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이 돌아가는 것이 훈련에 가장 좋은데, 사실 안타깝게도 밑에 있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발표를 하고 또 멘토링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강사 한 분을 모셔서 교육생 수십 명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은 강의비만, 한 분의 강의비만 드리면 되지만, 그 다양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시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런 기회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업계획서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러한 기회가 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양한 우리 교내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내외 다양한 교육들에 참여를 하다 보시면 이런 발표 기회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뭐 시간 관계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희망자만 선별을 해서 발표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무조건 손을 들어야 돼요. 저도 사업계획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은 다음에 그 자리에는 보통 저와 같이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심사위원 역할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서 그러한 내용을 내가 잘 메모해 뒀다가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 번 써본 사람보다 10번 써본 사람이 잘 쓸 것이고, 10번 써본 사람보다 20번 쓴 사람이 잘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러한 경험과 어떤 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창업을 떠나서
뭐 취창업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될 텐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획서 또는 뭐 아이디어 제안서 기타 등등의 어떤 문서를 작업을 해서 또 어떤 직장 상사나 거래처에게 제시를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사실 이러한 훈련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체크 포인트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완료형 그리고 현재 진행형 어디에 해당하느냐,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서 우리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한 3개월 전에 써놓은 사업계획서 또는 지금은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그것은 옛날 버전이에요 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업계획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할 텐데 우리가 무엇을 추진하다 보면 결과가 생길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담아내야 될 텐데 이러한 활동을 굉장히 게으르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창업 기업들도. 왜냐? 바쁘다는 핑계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나 또는 발표를 해야 된다면 최신 버전의 사업계획을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도록 우리가 늘 좀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현재 진행형 ing 형태의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란 말이냐, 무엇으로 계속해서 최신화 버전으로 만들라는 것이냐. 자, 이 장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변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다 보면 그 실행 그 과정에 대해서 결과 또는 결론이 생기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의 사업 계획이 변화되거나 우리의 어떤 사업 내용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사업 계획서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B2C,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핵심 고객들에 대한 조사 활동도 분명히 하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뭐 2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떤 우리 나름의 데이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사업계획서에. 또는 B2B와 B2G처럼 거대한 기관, 기업 또는 뭐 대학, 지자체, 관공서 등등 조직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담당자, 그 사업의 담당자를 우리가 한 번쯤은 만나봐야 되겠죠. 아무데나, 아무 부서에 누구나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사업과 관련된 담당자, 그러니까 부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남대학교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주로 지원해주는 우리 부서가 창업지원단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거래의 담당자와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래 조건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이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살아있는 정보를 좀 얻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고객에 대해서 만나볼 필요가 있고, 또는 고객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 우리가 이 어떤 제품을 제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공장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공장에 맡겨서 OEM 방식으로 좀 생산을 하려고 한다. 그때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뭐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장도 직접 찾아가 봐야 되고, 또 그 공장에서 이 우리의 업무를 맡아줄 담당자랑도 미팅을 해봐야 되고, 뭐 다양한 또 경영 관련 전문가들 미팅도 해볼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든 정보든 우리가 이제 캐낸 살아있는 정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쌓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사업 계획, 우리의 추진 계획이 명확해
져서 목표 설정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또는 실제로 담당 어떤 전문가들을 만나보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내부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은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은 일부 추가되거나 또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당연히 사업 계획의 내용들이 어떤 변경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사업 계획서에 담는 것을 우리는 사업 계획서의 질적 보완이라고 해요. 양적 보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7페이지 썼던 것을 20페이지, 30페이지 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질적인 보완, 퀄리티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객 조사 결과, 담당자 미팅 결과, 또는 관련 전문가 미팅 결과, 이러한 활동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바로 발로 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검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은 한계가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고 하는 그 강의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을 실제로는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더더욱 창업 분야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또는 어떤 담당자 또는 전문가들을 직접적으로 미팅을 좀 해보고,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아주 살아있는 이 산업과 시장의 내용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질의도 하고 또 해소도 하고,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로 체득하면서 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제가 하셨다고 했죠.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즉,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렇겠지 하고 지레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다양한 그 창업 활동을 수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직접 해본 것이기 때문에 체득, 즉 이해를 하겠죠. 그 이해한 것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데이터, 나만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과 이러한 다양한 자료 조사도 좋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특히 정말로 창업을 할 사람이나 팀, 또는 창업에 굉장히 진지한 팀 같은 경우에는 검색 활동도 좋긴 하지만 직접 발로 뛰어서 시장과 산업 또는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 보자 라고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때로는 저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가 직접 하다 보면 다양한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사업계획서에 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이 창업기업들은 또는 예비창업자들은 결론과 결과만 제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주 멋있는 말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그림처럼 저러한 결론 또는 결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부딪혀보고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우리가 뚜껑 열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원 사업이나 이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나의 절실함 그리고 나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정말로 진실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분들께 멋있는 꾸며쓰기식의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진솔한 사업계획서를 담아보자. 그래서 즉 과정이 나타나야 되고, 이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을 내가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절실함,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체크 포인트 2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창업 아이템을 우리가 우리 사업계획서에 담아낼 때 비교급 표현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영화에서 많이 여러분들 보셨죠?
최상급 표현과 비교급 표현이 있는데, 최상급 표현은 내 아이템이 제일 좋다, 최고다, 전 세계 최초다, 이러한 것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똑같진 않아도 유사한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내 제품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더 좋다, 더 편리하다, 더 저렴하다, 더 사용하기 쉽다 등등의 그 장점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 창업 관련해서 이 심사위원, 이 평가위원님들은 내게 최고고 비슷한 것이 없고 전세계 유일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째서 그런 건지 굉장히 세밀하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공격의 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반드시 유사한 아이템과 비교를 통해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창업 교육이 창업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아이디어, 제안서, 기획서 또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맡게 될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어떤 사전조사 단계에서도 반드시 비교를 통해서 기존의 것들을 우리가 조사, 분석을 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비교를 통해서 자사 제품의 특성, 즉 좋은 점, 장점, 경쟁력, 매력 포인트 등등을 어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제가 지금과 같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크게 좋은 특성, 나쁜 특성, 그리고 공통적인 특성, 이렇게 세 가지로 정보를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자사 제품의 특성이 있고 경쟁사 제품의 특성이 분명히 각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사한 제품이라면 이 둘에게는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공통 특성이 있겠죠. 즉, 이 공통 특성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둘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공통 특성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우리도 있고 남도 있는 그 특성들, 공통적인 특성들은 결국에는 섞어 놔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딜 가도 있는 특성입니다. 어떤 제품을 사도 이러한 제품의 기능 또는 특성들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까 파란색과 빨간색을 대비를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이것이 마치 섞이면 그 중간 정도 되는 보라색 빛이 나는 것처럼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판단, 분석을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통적인 특성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켠에 두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특성은 싫어하겠죠. 그리고 좋은 특성을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의 독특하지만 나쁜 특성과 같은 단점을 제시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독특하면서도 좋은 특성, 즉 장점을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두 제품이 비슷한 것 같았는데 얘의 특성은 좀 이러한 점이 별로고 이거의 특성은 이러한 점이 유독 마음에 들어, 얘를 선택해야지,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기업이 먼저 우리의 장점을 잘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들이 하겠지만 유사한 제품이 이미 많은 그러한 시장 상황에서 그러한 제품들과 나의 제품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제품이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일단 소비자들은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런 것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좋다, 남다르다, 차별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역할이 다양한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3입니다.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 보이는 것들을 보이도록 만들어서 제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고 하는 강의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계획과 관련한 내용들을 이왕이면 눈에 좀 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아이템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 내가 아닌 제3자들이 더 쉽고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이 사실 투자를 받을 그러한 상황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준비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을 내가 이해시키고 이해를 넘어서 설득까지 시켜야 되는 굉장히 아주 긴박한 상황이겠죠. 그때 내 말로써 발표자가 구두로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글로서만 제시를 한다면 굉장히 당연히 비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주얼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마 이 그림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 강의 영상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왜 보여준 거를 또 보여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우리의 그 비즈니스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누구에게 무엇을 받으면서 즉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한다. 자, 여러분들 크몽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예로 들어보면 다양한 재능 판매자들, 그 전문가들과 저희는 그 재능을 구매하고 싶어 하죠. 그러한 구매자들을 우리가 그 엮어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크몽 같은 플랫폼은 재능 판매자에게는 우리 사이트 들어와 전문가로서 등록해 줄게. 그러니까 등록을 시켜주고 그리고 구매자들에게는 우리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그 재능을 가진 전문가들을 매칭해서 그 재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 간에 거래가 일어나겠죠. 실제로 저희 회사도 어떤 그 회사의 그 디자인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크몽에서 그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십만 원의 그 거래 금액을 저희가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고객이 지불한 그 거래 금액이 다 재능 판매자에게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80%는 재능 판매자, 즉 전문가에게 가고 20%는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명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 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과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으면서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수익을 얻는 부분입니다. 하고 표현이 된다면 잘 작성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템도 제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지만 지금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도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와 같은 전반적인 계획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인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더니 조금 더 복잡하죠.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복잡한 구조의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심플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 구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비즈니스, 우리의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사업 주체들이 누구이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거나 주고 또 이들로부터는 무엇을 얻거나 주고 give and take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좀 들었다면 추후에 여러분들의 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 계획들을 지금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 두시고 추후에
다른 교육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시는 강사님들 또는 전문가님들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달라. 지금 적절한지 또는 수정이 필요한지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드리면 되겠죠. 자, 이번 사례는 나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도식화를 한 예비 창업자의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이분을 사실 몇십 시간 교육 현장에서 뵈면서 제가 뭐 강의도 했지만 1대1 멘토링도 하고 과제도 내드리고 해서 숙제를 제가 내드렸어요. 이것을 제가 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 대표님의 생각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 오세요 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작성을 하신 것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아이템 자체는 뷰티복 가칭입니다. 가칭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즉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여러분들. 위에는 화장품 판매자가 있고 밑에는 고객이라는 그림이 있죠. 즉 화장품 판매자 또는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 그 기업과 고객들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인데, 자 여기서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국내 고객이 아니라 중국, 특히 중국의 일선 지역은 북경과 상해입니다. 북경과 상해 이 지역에 있는 20, 30대 여성들이에요. 왜 북경 또는 상해와 같은 일선 지역이냐?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메인, 그러니까 수도 또는 아주 그 번화한 그러한 도시죠. 거기에 있는 20, 30대 여성 고객들이 한국에 있는 화장품, 기업, 브랜드, 제품 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답니다. 이 예비 창업자 이분께서 중국에서 6년 정도 실제로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니즈를 파악을 해서 기획을 했는데, 이 20, 30대 여성 고객들이 한국 제품, 화장품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믿고 구매를 할 만한 사이트를 자기네들이 모르겠는 거예요. 왜? 중국은 워낙에 짝퉁 제품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진짜 한국 제품을 우리가 속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기획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뭐 대기업 또는 우리가 잘 알려진 브랜드 화장품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사실 품질력이 우수한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해보고 싶어하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들, 그러니까 화장품 판매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들과 중국의 20, 30대 여성 고객들을 매칭해서 우리 고객들이 우리 앱을 통해서 이 뷰티 정보, 화장품 정보도 받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매를 해서 내가 사용해본 그 결과의 리뷰도 우리 그 플랫폼에 담아낼 수 있고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이제 반대로 화장품 판매자들에게는 우리 앱을 통해서 중국 소비자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고객을 매칭해주고, 그리고 화장품이 우리 앱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화장품 판매의 어떤 일정 수수료를 저희에게 지불을 해야 돼요. 즉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중국 고객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또는 실제로 한국의 화장품까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비즈니스를 기획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수가 많아지면 광고가 붙죠. 광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광고 의뢰 업체들이 이제 우리에게 광고를 요청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앱에다가 팝업 광고 같은 광고를 띄워줄 겁니다.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광고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익 구조가 두 가지죠. 하나는 화장품 판매의 수수료, 그리고 하나는 광고 업체들로부터 받는 광고료.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던 사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바로 앞에 본 그 사례를 지금 이 그림처럼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제3자, 뭐 심사위원 등등을 위해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인데, 우리의 이런 플랫폼이 고객들에게 제공이 되어지는 그 과정, 고객들이 우리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 개념도나 서비스의 흐름도와 같은 이 그림으로 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아까 그 앱은 단순하게 다양한 화장품 제조사들의 제품이 올라가서 쇼핑몰처럼만 그렇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화장품, 즉 K-뷰티와 관련된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 한국과 중국의 어떤 인플루언서들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또 인스타그래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이제 개인들의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 플랫폼에다가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재미있게 흥미있게 보겠죠. 즉 뷰티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한데 수집해서 우리의 서버에다가 적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그 정보를 잘 가공을 해서 고객들이 한눈에 좀 파악하기 쉽게 보기 좋게 우리가 나름대로 구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서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은 다양한 정보를 얻다가 이 제품 참 괜찮겠다. 나도 한번 사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플랫폼은 PC 버전 즉 웹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모바일 버전이니까 어플리케이션이죠. 앱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PC와 모바일 버전을 두 개 다 개발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컨텐츠 플러스 이커머스 정보도 제공하지만 이커머스죠. 전자상거래 쇼핑몰 기능도 하는 제가 아이템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그림으로 나의 사업 계획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이 샘플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다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다 하고 제가 강력하게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어서 체크 포인트 4입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 및 기타 창업 관련 전문가들에게 받은 피드백, 지적사항 등등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교내 경진대회도 좋고 아니면 교외에 다양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표를 하다 보면 심사위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죠. 뭐 그 중에서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또는 지적질 같은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적느냐? 제 경험으로는 거의 메모하지 않는 그러한 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보통 질의응답이 이제 이어지죠. 그러면 어떤 이제 심사위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심사위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으면서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면 대부분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사위원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걸 다 받아 적기는 어렵겠죠.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키워드만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만 잠깐 적어서 체킹을 해두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고 또 A가 아니라 이제 B라고 하는 심사위원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면 또 키워드 핵심 단어 위주로 잠깐 메모하신 다음에 또 대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적어서 누적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몇 번 이러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 항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못 믿거나 또는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다. 거기에 여러분들 힌트가 있을 겁니다. 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뭔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뭔가 논리적인 부분 또는 그 나의 사업 계획에 뒷받침이 되는 객관적인 데이터들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손을 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또는 기타 등등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때는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메모를 해둔 다음에 어디 저기 구석에 짱 박아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한번 나중에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가장 많아. 이렇게 빈도수가 높은 항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미생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죠. 만화. 자, 이 만화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서나 보고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직장 상사가 신입 직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입 직원이 여러 사람을 설득해야 하니까 쓰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직장 상사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신입 직원이 자기가 먼저 설득되지 못한 기획서는 힘을 갖지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틀리진 않지만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업계획서의 목적과 용도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고, 특히 그 중에서도 위에 있는 것처럼 제3자에 대한 설득 자료다. 그래서 이것을 남에게 제출해야 되는 우리는 상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업계획서를 자기가 먼저 설득된다 또는 자기만 설득된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전혀 힘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남을 설득하지 못한 사업계획서는 힘을 갖지 못한다, 즉 쓸모가 없다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미생에서 어떤 그 두 명의 대화와는 정반대죠.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설득이 되어야 돼 인데, 사실 이것을 창업적으로 좀 적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나는 잘 알아요. 나는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나름대로 있는데 이것을 남들에게 설명만 하면 남들이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그러면 뭔가 표현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남을 설득하지 못한 사업계획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 제3자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내가 구체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사업계획서를 점점점 고도화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남들을 설득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왜 우리의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공감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근거 없는 계획이나 일반적인 방법론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즉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예비 창업팀이나 초기 창업팀들이 가장 많이 제시하는 방법, 시장 침투 전략 또는 마케팅 전략 등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거도 없고 정말 그냥 일반적인 방법론, 예를 들어서 저희는 SNS 마케팅을 할 겁니다 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믿어주고 누가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제가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는데, 자, 왼쪽에는 누가 봐도 블루오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뜻 그대로입니다. 경쟁자가 굉장히 적거나 또는 없는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레드오션이죠. 말 그대로 피 튀기도록 굉장히 치열한 시장입니다. 경쟁자가 굉장히 많죠. 만약에 우리 제품은 최초입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쪽계에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심사위원들은 아, 그렇구나, 경쟁사가 없으니까 이 기업이 이쪽을 다 평정하겠지라고 믿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바다에는 낚싯배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낚싯배들이 들어오진 않을까요? 경쟁자가 저렇게 없는데, 바다가 저렇게 한산한데.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밑에 있는 고기들을 잡아갈 이런 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 바다에 몰려 있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왼쪽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거나 또는 물고기가 있어도 잘 안 잡히거나, 아니면 저쪽은 파도가 너무 세서 자칫하면 사고가 나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쪽은 안 가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경쟁자도 많지만 물고기도 많거나 잘 잡히거나 파도와 같은 어떤 다양한 변수가 잘 없어서 내가 낚시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인플루언서를 고용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마케팅 할 겁니다 해서 끝나버리지만, 사실 강력한 인플루언서들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어떠한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계획과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이를 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계획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태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실제 사례로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맥도널드 전 세계 220개국에 있는 매장 수가 62만 개랍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치킨집이 65만 개래요. 수치로 비교를 해 놓으니까 우리나라 치킨 관련 사업이 얼마나 레드오션인지 다시 한번 느낌이 좀 오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피 튀기는 레드오션 이 시장에 60개 치킨이라고 하는 신생 브랜드가 몇 년 전에 진입을 했죠. 그때 당시에 얘네들이 시장 진입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이 60개 치킨이 가장 크게 좀 관심을 두었던 부분은 깨끗한 기름으로 닭을 튀겨야지 이 치킨이 맛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한 통으로는 딱 60마리만 튀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용유 20리터짜리를 60마리만 튀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가맹본부에서 이 일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 새 기름을 배달해주고 사용한 기름은 회수를 해온답니다. 그러니까 가맹 이 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들을 관리하는 거죠. 새로운 기름 쓰시오, 이제는 더 이상 쓰지 마시오, 뺏어오고, 그쵸? 자, 그럼 본부는 그렇다 쳐도 가맹점주들 각각의 그 점포의 사장님들은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0개 치킨은 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리터짜리 이 기름 한 통을 1,000원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괄호치고 무료 공급이라고 써놨냐면, 어떤 자료에는 1,000원이라고 나오고 어떤 자료에는 무료 공급이라고 나와요. 즉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60개 치킨이라고 하는 새로운 치킨 프랜차이즈를 개발하는 팀이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쓴 입장이라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찌해서 20리터짜리 기름 한 통을 1,000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나 근거나 또는 그 어떤 이 부분이 가능하리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해 주지 않고 단순하게 20리터짜리 한 통을 저희가 1,000원에 공급을 해준다면 점주들도 부담이 없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그 기름 한 리터당 20리터짜리 한 통당 60마리만 튀겨서 깨끗한 닭을 제공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겠죠. 또는 상대방이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어찌해서 그런가요? 저희는 그냥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누가 신뢰를 할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사례입니다. 이제 국내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는 와비파커라고 하는 안경 판매 이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 사이트 많이 있죠. 안경 판매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경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경테만 팔 수가 있습니다. 안경은 이제 그 도수가 들어가는 그 안경 렌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경법 때문에 아직은 그게 막혀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사실상 안경 시장은 한 개의 브랜드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굉장히 비싸기도 할 것이고 뭔가 그 시장이 좀 이렇게 폐쇄적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와비파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스타트업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객들이 굳이 이 안경을 사러 그 안경점, 그 매장에 찾아가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 보자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와비파커라고 하는 이 안경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최대 5종류의 안경테를 고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뿔테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저 어떤 그 실버 테 또는 어떤 골드 그 테, 아니면 나는 그 테가 반밖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뭐 테를 한 번씩 다 써봐야 되겠다. 최대 5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하면 저에게 배송을 해줘요. 자, 배송을 왜 해주냐? 다 사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5가지 종류의 안경을 최대 5일 동안 집에서 써볼 수 있게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홈 트라이온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이 5개의 안경테를 받아본 소비자는 내가 5일 동안 다양하게 안경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안경이 가장 마음에 든다, 또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 무엇인가 한 개가 이제 선택이 좀 되겠죠. 선택이 된 순간 이제 그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최종적으로 고른 그 안경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 안경에다가 나의 시력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안경테는 다시 보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제 그 본사에서는 그 고객이 선택한 그 안경테, 고객이 입력한 시력에 맞는 그 렌즈를 이제 제작을 해서 조립을 해주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구매자에게 배송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이 비즈니스를 기획한 사람이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쓰는 입장이라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최대 5종류의 안경을 고르고 구매자에게 발송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온라인 사이트도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안경테를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고객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안경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5가지 안경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 뭐 뿔테, 금속테, 뭐 무슨 테 해서 총 뭐 500여 가지의 이 안경테를 구비를 해 놨습니다 등등 구체적인 내용이 같이 제시가 되어야만 정말 안경 관련해서는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다, 새로운 아이디어다 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1억 달러. 그리고 미국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이 회사가 선정을 했는데,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이 기업 50, 50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한 기업들을 제치고 그때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업 1위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감이 좀 오실까요? 사업계획서에 나의 어떤 계획들을 담아낼 때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사업계획을 평가를 하고 믿어주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또는 기대하지 않는답니다. 어째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체크 포인트 5, 5번째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이나 애로사항,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시하시오. 제가 아까 또는 그 전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부분의 이 창업팀들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우리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좋은 내용, 아름다운 내용 위주로만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그 상식적인 생각에서도 창업기업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을까요? 애로사항이나 장애물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꽁꽁 감추고 뭔가 멋진 내용 위주로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진실된 사업계획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창업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좀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막히는 좀 장애물,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지, 자금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사람과 같은 인력적인 문제인지, 뭐 설비 또는 기기, 뭐 제조, 공장 관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전문가들을 지금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학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그 노력 또는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낸 해결 방안 등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금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에 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절실함까지 보여준다면, 진솔하면서도 우리의 열정이 보이는 그러한 사업계획서, 그러한 우리 창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거짓이 아니죠. 진실된 실제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오히려 심사위원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퍼포먼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딥하게 케어하는 팀들에게는 반드시 이 내용을 발표용 사업 계획서에 담게 해요. 왜? 사업 그 계획서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 평가위원들의 좀 마음을 녹여내기 위한 하나의 저만의 또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까요? 어려운 점도 우리 좀 까놓고 이야기를 합시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대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절실하다. 그리고 열심히 할 자세가 되어 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문제점은 또한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또는 사업화 전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처음에는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그 쇼핑몰 구축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 소요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음을 제시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5까지 알아봤고요. 자, 체크포인트 6 여섯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의 상황은 충분히 분석하였는가? 이 표도 어디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시장조사와 관련된 또 그 영상 강의에서 이 장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또 나타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경영학을 전공한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시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봐라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합니다. 왜냐? 지금과 같이 우리가 좀 그림으로서 도식화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 시장은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수많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먼저 기업 측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는 흔히 경쟁사라고 합니다. 경쟁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경쟁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그 전반적인 그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산업계라고 합니다. 이런 그 기업들은 제품을 기획, 생산해서 판매를 하죠. 그러면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그러한 제품을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을 합니다. 구매를 하죠. 자, 우리 고객들도 한 명 한 명 개인으로 보면 고객 또는 소비자이지만 그들이 좀 모여서 내는 공통적인 의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VOC라고 합니다. Voice of Customer.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좀 더 대규모의 그러한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객들의 대부분의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들의 어떤 동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비자 동향, 소비자 트렌드 등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들의 뭐 화장품 고르는 기준, 40대 남성들의 무슨 뭐 트렌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반적인 그 것들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한 장을 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이제는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스스로 잘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또 어떤 수업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려동물들의 식품,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간식이죠. 그러한 간식, 사료와 같이 그러한 식품 관련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오 라고 과제를 내드린다면 반려인구들, 그 고객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반려동물들을 위한 사료 또는 간식 그런 식품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조사라는 개념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창업할 때 창업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조사 또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해당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야만 내가 진입을 할 때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 다양한 사업 관련된 전략들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떠한 곳에서 심사를 갔는데 어떤 창업자가 막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저희는 이 아이템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잔뜩 소개를 했는데 관련 그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경쟁 제품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시장의 분위기나 그 특성이 어떤지도 모르고 본인 위주로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내 아이템과 관련된 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커다란 그러한 개념인 거시 환경부터 분석을 합니다. 거시 환경이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 또는 인구 통계학적인 환경, 인구 통계학적인 환경은 이런 거죠. 1인 가구의 증가, 4가구당 1가구가 1인 가구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무슨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또는 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실버 세대들의 그 수가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그러한 특성들이 다 인구 통계적인 환경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자연적인 환경, 그리고 정치적 또는 법률적인 환경,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산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자, 정치 또는 법률적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제품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그쪽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듯 보였으나 이제 사업을 철수하거나 또는 축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왜냐? 자꾸 어떤 법률적으로 제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벌금을 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속도 제한이 생기기도 하고, 자꾸 어떤 법률적으로 제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업을 철수한다 또는 축소한다라는 기사가 오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환경 분석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미시적인 환경 분석은 아까 등장했던 것처럼 고객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당연히 우리 자사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 등등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수많은 시장과 고객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진입을 해서 어떤 고객들을 타겟팅을 해볼까? 그러니까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차별화를 꾀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지 나름대로 전략을 도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거시적인 환경 분석은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좀 아시면 좋겠고, 미시적인 환경 분석에서 고객과 경쟁사에 대한 분석은 필수다. 이 부분만큼이라도 좀 가슴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는 저도 거시 환경 분석에 대해서 실제로 해본 그 사례인데, 예전에 이제 전기 자동차와 관련한 그 시장이 워낙에 이제 유망하다,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이제 스티프 분석을 해본 겁니다. 스티프 분석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 기술 정보적인 요인, 생태학적인 자연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정책이나 법규적인 요인, 그 앞글자를 따서 스티프 분석이라고 해요.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각각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 요인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가 분석이 되고, 반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겠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위험 요인들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쪽 시장에 진입을 할지 말지, 또는 진입을 한다면 어떠한 전략을 추구해야 될지를 나름대로 의사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은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은 당연히 다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해볼 그러한 기회는 안 되시겠지만 좀 여건이 되거나 나는 좀 딥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추천을 드릴만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고객과 경쟁사에 대한 분석은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객, 우리 회사, 자사,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분석을
경영학에서는 3C분석이라고 합니다. C가 3개죠. Customer, Company, Competitor. 그렇기 때문에 3C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사례입니다. 여드름 치료제 시장 진출을 위해서 3C분석을 해놓은 그 결과, 고객들은 이러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자사는 이러한 장점과 또는 업력 또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쟁사는 현재 경쟁사는 누군데 잠재적으로는 이러한 회사도 우리의 경쟁사가 될 수 있다. 뭐 등등을 조사를 해놓은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우리 이 사업계획서에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산업에서만 쓰는 용어라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일반적인 용어나 또는 주석으로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포함을 해주시면 이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비표 면적 이런 단어를 쓰면 저희가 그러한 용어를 읽고서는 어떤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비표 면적은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소결,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다를 사업계획서상에 아예 우리가 미리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잘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최대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주석으로서 그 해석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떻게 사업계획서에 그것을 옮겨야 될까 체크포인트 1에서 6까지 알아보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의 사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려운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안 해와서 그런 것이고 사업계획서를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우리가 좀 해야 할 수행해야 할 것들이 많구나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좀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얼른 저희가 좀 코로나 상황이 좀 끝나서 우리 직접적으로 좀 만나고 오프라인 강의 현장에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좀 해결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